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이제 다차원 배열을 어떻게 넘길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같이 보아야 할 내용은 다차원 배열의 전달입니다. 어, 메인 함수라든지 아니면 어떤 함수에서 선언되어진 2차원 배열 이상의 배열을 선언되어진 함수 말고 또 다른 함수, 여기서 이제 제3의 함수로 표현했는데 제3의 함수에서 참조하기 위해서는 다차원 배열의 전달이 필요합니다. 어, 앞 시간까지는 첫 번째 시간에서는 1차원 배열만 전달해서 1차원 배열만 참조하는 그런 형태의 코드였다면 이번에는 다차원 배열, 2차원 배열 이상의 배열을 참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저는 이제 앞쪽에서 포인터를 설명할 때, 배열에 대한 포인터 변수를 설명하면서, 어, 이 다체원 배열을 다른 함수로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이미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생소한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다체원 배열에 대한 전달은 배열에 대한 포인터 변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아, 배열을 전달받는 쪽에서는 매개 변수로 배열에 대한 포인터 변수를 준비해 놓으면 되고, 배열을 전달하는 쪽에서는 아, 배열의 묶음 주소를 전달해 주면 되죠. 2차원 배열일 때에는 1차원 배열의 개수, 묶음 개수를 전달해 주면 되고, 2차원 배열일 때에는, 3차원 배열일 때에는 1차원 배열과 2차원 배열의 묶음 개수를 전달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슬라이드의 두 번째 줄을 보면 다차원 배열의 전달 방법은 배열에 대한 포인터 변수라고 적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방법론적인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대괄호 내부의 크기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크기는 써주면 된다, 기술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는 이제 전달하는 쪽에서 배열을 보내는 쪽에서 묶음 주소를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쪽에서는 배열에 대한 포인터 변수를 준비해 놓고 받으면 되고 보내는 쪽에서는 묶음 주소를 배열에 대한 묶음 주소를 보내면 되죠. 그것이 1차원 배열만 묶을 것인지 아니면 3차원 배열이어서 1차원 배열과 2차원 배열 그래서 2 크기와 3 크기를 묶을 것인지 어, 결정해서 그런 형태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받는 쪽에서는 보내오는 형태의 묶음 크기만큼 뒤쪽에 크기를 써서 배열에 대한 포인터 변수로 만들어서 받으면 될 겁니다. 자, 코드를 보도록 하죠. 코드에 보면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네모칸 쳐져 있는 그곳에 보면 더블 형태로 2차원 배열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 크기는 비워져 있는데 1 크기는 지금 묶음으로 봐서 4개이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3개씩 네묶음의 형태이고 초기값의 형태가 전부 12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2차원 배열을 던지는 형태로 예로 든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거고요. 밑에 내려와서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제 크기를 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 프린트 어레이 함수를 호출하는데 거기에 x라고 배열의 이름만 주고 있습니다. 자, 배열의 이름만 주게 되면 1 크기의 1 크기가 지금 4 묶음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묶음 전체의 주소를 보내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얘기하면 0,0번 방, 0,1번 방, 0,2번 방을 묶어서 그 세 개를 묶어 놓은 게 0번 묶음인데 이 묶음 전체의 주소를 보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2차원 배열의 이름만 쓰게 되면 묶음 주소에 해당한다. 다차원 배열의 이름만 쓰게 되면 전체 묶음 주소에 해당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묶음 주소를 보내고 이제 반대쪽 오른쪽 편의 코드에서 프린트 어레이 코드에서 보면 데이터라는
변수. 네, 지금 여기서는 배열처럼 보이지만, 네, 1 크기가 비워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설명한 내용을 비추어 보면 얘는 포인터 변수입니다. 네, 제가 지금 밑에 화살표로 써 놓은 것처럼, 네, 원래 형태는 이렇게 생긴 거죠. 네, 더블 가로 열고 별 데이터 가로 닫고 크기는 3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묶음. 묶음의 크기가 3개인 배열의 주소를 받을 수 있는 포인터 변수. 이게 바로 배열에 대한 포인터 변수이죠. 그래서 이 배열에 대한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묶음 주소를 전달받고, 이 프린트 어레이에서는 마치 2차원 배열인 것처럼, 네, 데이터라는 포인터 변수가 2차원 배열의 이름인 것처럼 쓰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네, 앞에 슬라이드에서 조각으로 봤던 코드를 전체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라인과 5번 라인에 함수의 선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9번 라인에 메인 함수가 있네요. 자, 12번 라인에 앞에서 봤던 x라는 2차원 배열이 있습니다. 지금 3개씩 4묶음 총 12개의 방을 가지고 있는 x라는 배열입니다. 자, 이제 이 x라는 배열을 저 위에서 만들어 놓은 sum과 print array 함수에서 어떻게 받아내는지 보도록 하죠. 네, 14번과 15번 라인에서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이용해서, 네, 전체 크기를, 네, 로우 사이즈와 콜 사이즈 이렇게 해서, 네, 행과 열의 사이즈를, 네, 구하고 있고요. 16번 라인에 printf, 17번 라인에 print array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자, 매개 변수로 이제 인자값으로 x, 그다음에 로우 사이즈, 콜 사이즈 이렇게 세 개의 값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로우 사이즈하고 콜 사이즈는 그냥 값에 의한 전달로, 네, 정수를 복사해서 보내고 있고요. 17번 라인에 x는 포인터에 의한 전달로 콜 바이 레퍼런스 형태로 보내고 있는데 다차원 배열을 전달하고 있죠. 자, 2차원 배열의 이름만 쓰게 되면 2차원 배열의 이름만 쓰게 되면 2차원 배열의 0번 묶음 전체 주소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0번 묶음은, 네, 1, 2, 3 이게 3개의 방이 있는 묶음인데 이 3개의 방 묶음의 전체 주소, 그러니까 12바이트 전체 주소를 어,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프린터에서 받을 때 이제 12바이트씩 건너뛰는 포인터 변수를 준비해 놓아야 하겠죠. 자, 요건 이제 뒤쪽 슬라이드에서 이제 함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라인에서도 printf 뒤쪽에서 sum 함수로 호출하는데 동일한 형태로, 네, x와 row 사이즈, 콜 사이즈를 넣고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자, 프린트 어레이하고 sum 함수를 뒤쪽에서 보도록 하죠. 24번 라인에 프린트 어레이 함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더블 데이터에 비어있는 가로 3 크기 이렇게 줬습니다. 앞에서도 봤지만 얘는 더블 가로 열고 별 데이터 가로 닫고 대가로 3 이렇게 해서 배열에 대한 포인터 크기가 3인 배열을 묶어 놓은 전체 주소를 받을 수 있는 포인터 변수, 배열에 대한 포인터 변수이죠. 자, 그 다음에 로우 사이즈하고 콜 사이즈는, 네, 값에 의한 전달로 정수를 넘겨받게 됩니다. 26번 라인에서 i가 0부터 로우 사이즈까지 1씩 증가하고, 29번 라인에서 j가 0부터 콜 사이즈까지 1씩 증가해서 30번 라인에서 들어있는 값을 5.2f의 형태로, 실수의 형태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j, 그다음에 데이터 ij번째 방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죠. 이 데이터라는 게 분명히 앞에서는 포인터 변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포인터 변수 뒤에다가 인덱스를 붙여서 마치 2차원 배열인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의 주소를, 배열의 0번 방 주소 또는 0번 묶음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포인터 변수일 때에는, 네, 이거를 인덱스를 붙여서 배열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상대방인 척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놓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죠. 그쵸? 네, 그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7번 라인에서 보면 역시 똑같은 형태로 sum 함수가 있고요. 매개 변수로 더블 데이터 대괄호 비어 있는 거, 그다음에 3 이렇게 주었는데 얘도 역시 다시 써보면 더블 가로 열고 별 데이터 가로 닫고 크기 3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얘가 배열에 대한 포인터 변수에서 묶음 주소를 받아내고 밑에 내려와서는 인덱스 2개 붙여서 2차원 배열처럼 사용할 수 있겠다. 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9번 라인에 total이라는 변수를 줬고 42번 라인에서 이중풍은 안쪽에 42번 라인에서 각각의 방들을 데이터라는 이름의 포인터 변수를 가지고 뒤에 인덱스를 붙여서 마치 2차원 배열인 것처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번 라인에서 네, 합계를 토탈을 return해서 그 토탈이 메인 함수에서 출력되도록 만들어주고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차원 배열을 주고받을 때, 넘겨주고 넘겨받을 때 네, 배열에 대한 포인터 변수를 써야 한다. 그리고 다차원 배열을 넘겨줄 때에는 배열의 묶음 주소를 던져줘야 한다. 넘겨주어야 한다. 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네,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가변인자 함수입니다. 가변인자 함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는 함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를 호출할 때 인자값을 넘겨줘서 그 인자값이 매개변수에게 전달되는 형태로 함수 호출을 하게 되는데 어, 우리가 아주 많이 쓰고 있는 printf 함수, 다음에 scanf 함수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매개 변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매개 변수의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죠. 안에 형식 문자열이 몇 개인지에 따라서 뒤쪽에 상수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변수가 들어가기도 하고, 한 개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개 들어가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인자값이 여러 개 들어가는 형태, 정해져 있지 않은 형태,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형태, 이런 형태의 함수를 가변인자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죠. 비교해서 본다면 스트링 카피와 같은 문자열 처리 함수만 보면 이제 원본 스트링과 그다음에 복사본 스트링 이게 두 가지의 인자값을 갖게 되는 게 두 개의 인자값으로 정해져 있죠. 인자의 형태는. 그런데 printf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인자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거죠. 매번 한 개 오기도 하고 두 개 오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달라지는 형태를 이제 가변인자 함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프린트 함수에서만 써야 하는 것인가, 네, 그런 얘기들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가변인자 함수를 우리가 만들게 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인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변인자 함수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가변인자 함수를 만들게 되면 밑에 있는 그림처럼 int va test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제일 앞에 인자는 꼭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네, 이 가변인자 함수의 제일 앞에 있는 데이터 타입과 형태는 이제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아무거나 막 받을 수 없고 아무거나 막 생성시킬 수는 없습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형태예요. 그래서 제일 앞에나 아니면 일정 부분 이거는 꼭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으로는 제일 앞에 있는 인자값은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면 VA 테스트의 첫 번째 인자 int n 얘는 정해져 있는 인자값인 거죠. 두 번째 VA sum 얘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VA FEN2 이렇게 되어 있네. 전부 다 점점점 표시되어 있는데 이 점점점은 조 위에 있는 것처럼 이제 가변인자 매개 변수를 표시하는데 이거는 두 개도 놔도 되고 세 개도 놔도 되고 네 개도 놔도 되는 것이죠. 필요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하나도 안 줘도 되거나 아니면 많이 줘도 되거나 그래서
정해져 있는 인자가 없어도 된다. 이런 상태가 되면 이제 오류가 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고정되어 있는 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그 바로 위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도 고정으로 올 수는 없는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고정으로 와 있는 인자값들은 앞쪽에 제일 앞에 거 한 개이거나 아니면 앞쪽부터 차곡차곡 몇 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 가변 인자가 시작되어서 제일 마지막 인자까지는 전부 다 이제 가변 인자로만 처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니면 또는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n 이렇게, 아니면 별 타입 또는 n 이렇게 두 개만 고정이고 나머지는 가변 인자고,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지 첫 번째 거 고정이고 제일 마지막 거 고정인데 가운데는 가변이다, 이런 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정인 거 하나도 없이 모두 다 그 이제 가변인자로 처리할 수 없겠다라는 거죠.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가변인자 함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변인자 함수를 정의해서 쓰려면 어, 이제 헤더 파일로 stdarg.h 파일을 인클루드 시켜야 합니다. 네, 얘는 이제 스탠다드 아규먼트의 약자인 stdarg.h 헤더 파일입니다. 자, 여기 안에 보면 이제 링크가 걸려 있긴 하지만 매크로가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매크로 함수라는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매크로 함수는 우리가 아직 이제 언급을 안 했죠. 네, 뒤쪽 부분에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이제 나오게 되면, 매크로 함수 부분이 나오게 되면 전처리기 얘기를 하면서 같이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일 처리하는 부분들이나 그쪽에 가면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거기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죠. 매크로 함수에 대해서는 그 파트에 가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tdarg.h 파일, 헤더 파일에 정의되어져 있는 매크로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매크로 함수는 va-list라는 형태의 이거는 그 캐릭터형 포인터 변수를 type define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형태입니다. 형 변환을 해놓은 형태이고요. 그래서 이 va-list라는 형태의 데이터 타입의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그래서 이건 이제 가변인자 선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는 이제 매크로 함수입니다. va start라는 매크로 함수를 이제 사용합니다. 이거는 이제 매크로가 정의되어져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불러서 쓰도록 하는 형태이겠죠. 그래서 매크로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것을 va start 함수를 그대로 가져다가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va start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정의되어져 있는 매크로 함수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 부분에 와서 처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varg라는 함수 역시 매크로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그대로 처리하도록 한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는 여기까지가 가변인자의 처리 범위이다 하는 것으로 var-end라는 함수도 호출해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 얘만 변수 선언을 위한 형태이고, 나머지는 다들 매크로 함수를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타트는 여기서부터 가변인자 처리가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가변인자를 여러 개의 인자값을 집어넣어 놨을 텐데, 두 개 또는 뭐 다섯 개, 뭐 경우에 따라서 두 개가 필요하면 두 개, 다섯 개가 필요하면 다섯 개, 세 개가 필요하면 세 개를 집어넣었을 겁니다. 그거를 한 개씩 얻어오는 일들을 하는 게 VARG 함수이고요. 이거에 대한 처리, 가변인자를 입력받아서 처리하는 범위가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범위의 마지막을 나타내는 end 함수까지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가변인자의 선언입니다. 가변인자를 읽어오기 위해서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내는 과정인데요. 어, strarg.h 헤더 파일에 보면 type define으로 이제 캐릭터형 포인터 변수를 va 언더바 리스트 형태로 타입 데이터 형태의 이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캐릭터형의 포인터 변수를 선언한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변인자의 주소를 이 va 언더바 리스트 형태의 변수로 하나 만들어서 그 가변인자의 주소를 그 변수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 변수로 가서 그 가변인자의 값을 읽어오도록 처리하기 위한 변수다. 그래서 가변인자 변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가변인자의 변수는 포인터가 저장된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가변인자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지 위치를 잡는 단계입니다. va 언더바 start라는 매크로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매크로 함수 안의 인자값은 va 언더바 list 데이터 타입의 변수 ap라는 변수와 가변인자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있는 고정인자, 그러니까 마지막 고정인자의 변수를 두 번째 인자값으로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마지막 고정인자의 주소값을 ap라는 포인터 변수가 넘겨받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마지막 고정인자는 이제 이후로 들어오는 가변인자의 개수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는 3.5개 이런 형태가 있지 않으니까요. 인트 형태로 마지막 고정 인자를 잡게 되고, 인트 형태는 4바이트, 32비트 주소 체계에서는 4바이트이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고정 인자의 주소를 알게 되면 거기로부터 4바이트를 건너뛴 곳이 가변 인자의 시작 주소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가변인자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몇 개만큼 들어오는지 처리되어지는 마지막 고정인자를 두 번째 인자 값으로 갖게 됩니다.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AP 포인터 변수의 초기값 설정은 va start라고 하는 함수의 두 번째 인자값에 써있는 마지막 고정인자의 주소를 갖게 되고요. 마지막 고정인자는 인트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마지막 고정인자의 주소에다가 4바이트 또는 8바이트를 더해서 가변인자의 시작 위치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변인자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를 알도록 하는 그런 함수가 va start 함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va start 함수의 두 번째 인자값은 가변인자의 개수가 들어온다. 인트 형태이다. 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세 번째 시간에서 가변인자 함수의 나머지 부분들을 계속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어 가도록 하죠.